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 사람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말도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진심을 줄 수 없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만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셨죠. 저에겐 마음과 진심을 주고받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 가족들인데요. 오늘 드릴 사연도 그런 제 마음속 한켠을 지키고 계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을 적 생산직으로 일을 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돈은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직업이었고 돈이 모이면 작은 가게라도 열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는 직장 동료 중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자 동기가 있었는데 생활이 참 공공했어요. 생산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를 잃게 된 거죠. 당시 장례 치를 돈도 없어 힘들어하던 그 동기를 도와준 것이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기웃거리며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걷어서 동기가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형님, 형님 덕분에 제가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됐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빚을 언젠간 형님과 회사 사람들에게 꼭 갚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감사하다며 울며 말하는 동기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25에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한 남편의 가족은 어마어마한 대가족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부모님은 물론 시조부모님까지 계셨고 거기에 신우까지 같이 살고 있더군요. 시할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땐 70대 초반이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결혼을 그 누구보다 축복해 주신 좋은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시할머니는 저와 남편을 붙들고 덕담을 해주셨죠.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 너무 예쁘구나. 경사다, 경사야. 축하한다, 성구가. 내가 이렇게 너 장가 가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오래 살아서 좋은 일이란 이런 거겠지. 네, 저도 할머니께서 제 결혼식에 오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할머니 바쁜 엄마 대신 저를 키워준 어머니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이렇게 장성해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던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남편 말에 시할머니는 방긋 웃으시며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얹어주셨어요. 이건 바로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눈에 봐도 축의금의 수준을 넘어서는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1,000만 원이다. 우리 장송 결혼한다고 해서 이 헬미가 곡간 좀 털었지. 할머니,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 저희 못 받아요. 이 귀한 돈을 왜 저희한테 주세요? 할머니 필요한 곳에 쓰시지.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봉투를 얼른 시할머니께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제 손을 탁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돈? 원래 귀한 돈은 귀한 데 쓰는 거야. 받아라. 늙은 우리가 돈 쓸 데가 어딨겠니? 너희가 잘 써주면 그걸로 그 값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어여 받아.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토닥여 주시는데 마음이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막 결혼하는 손주에게 이렇게 큰 돈이라니. 저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할머니가 나가신 후에 남편과 이야기를 했죠. 이 돈은 쓰지 말고 뒀다가 할머니 급히 필요할 때마다 쓰자고 말이에요. 이처럼 시할머니도 참 다정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시할아버지도 장손인 저희 남편을 살뜰히 챙겨주시는 다정다감한 분이셨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선 생일 때마다 용돈도 10만 원씩 다른 가족들 몰래 챙겨주시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어려운 아기 같은 며느리가 시조부모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긴장도 항상 농담으로 풀어주시는 마음씨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명절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신우가 긴장한 저에게 장난스럽게 말하더군요. 올케 언니, 우리 오빠가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 알아요? 무려 할아버지가 보디가드였다니까요. 오빠 어릴 때 키도 작고 엄청 왜소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오빠를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학교 담벼락에서 기다렸다가 못된 친구들을 엄청 혼내주고 그랬어요. 어머, 진짜요?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서 좋았겠네요. 든든했겠죠. 그 뒤에 할아버지가 열받아서 오빠한테 튼튼해지는 한약 엄청 먹였거든요. 나한테도 좀 나눠줬으면 나도 지금보단 더 컸을 텐데. 안 그래요, 할아버지? 야, 그땐 오빠보다 네가 컸잖아. 그러니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한약 사주신 거고. 남편이 시할아버지를 변호하듯 황급히 말을 꺼내자 신우가 남편을 흘겨보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고. 올케 언니, 잘 들어봐요. 할아버진 우리 집 대빵이시잖아요. 그래서 귀한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드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매번 오빠한테만 그 귀한 걸 주는 거예요. 이 앙증맞은 손녀딸은 놔두고 시커먼 손주에게 귀한 인삼, 더덕, 조기 다 입에 넣어주니까 차별을 안 느끼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이, 물론 그 귀한 인삼, 더덕, 조기 다 제 입맛엔 맛없는 것들이라 그렇게 삐뚤어지진 않았지만요. 우스갯소리로 능청스럽게 말하는 신우를 보며 저는 참 쾌활하고 밝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가 서운했던 걸 이렇게 다른 사람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신우가 그렇게 말하니 시할아버지가 웃으시며 신우에게 그러더군요. 많이 섭섭했겠네. 미안했다.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자, 우리 앙증맞은 손녀딸이 좋아하는 막걸리 많이 먹거라. 시할아버지의 말에 가족 모두 한바탕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시할아버지가 그리 말하니 신우가 깔깔깔 웃으며 할아버지가 이제야 자기 취향을 아신다며 넙죽 막걸리를 받아 먹더라고요. 신우는 차별을 당했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밝게 자란 걸 보니 다른 가족들이 잘 챙겨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여태껏 신우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랐나 보더라고요. 1년 뒤에 신우가 결혼할 때 TV와 냉장고를 선물로 해주더군요. 우와, 이걸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오빠, 너무 고마워. 그럼 여태껏 혼자서 할아버지 할머니 관심 다 받은 건 이걸로 퉁칠게. 오빠가 더 이득인 거 알지? 신우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도 웃으며 받아주더군요. 알지. 고맙다 내 동생. 네가 이렇게 적당히 담담하고 적당히 가벼워져서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울 때가 있어. 우리 집 분위기도 네가 다 풀어주잖아. 당연하지. 내가 누구 동생이야? 오빠 동생이잖아. 그 정도는 쉬워. 투닥대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를 위하는 우애가 좋은 남매였죠. 이렇듯 시댁 식구들은 모두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죠. 바로 저희 시모되는 분이었어요. 시모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첫눈에도 그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결혼 후 제가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긴장 때문에 그릇을 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그릇은 딱 시모와 신우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같은 것을 찾아서 사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시모가 엄청나게 화를 내며 제게 소리치시더군요. 너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어? 설거지하는 것도 안 배우고 왔어? 게다가 나한테 시위라도 하는 거야? 시어머니 그릇만 딱 깨먹었네. 너 정신 안 차릴 거야? 다들 너한테 잘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눈물이 핑 돌 만큼 힘들었을 때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얘가 설거지하다 미끄러워서 그릇 좀 깬 거 가지고. 그래 애미야.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면 실수도 할 수 있는 법이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떡하니? 너 뗄 생각해봐. 너도 접시 깨고 그릇 깨고 했잖니. 너 그렇게 마음을 가져라. 어? 당신, 그리고 어머님, 두 사람이 계속 얘를 감싸고 도니까 얘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이러는 거 보면 고의라고요. 그만하래도 좋은 날에 큰 소리 내면 오돈복도 돌아가는 법이야. 그릇은 내가 사주마. 아가, 설거지 끝냈으면 거실로 와서 쉬어라. 그렇게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시모를 대신해 시할머니와 시아버진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어요. 시모가 아무리 절 구박해도 다른 분들이 있는 한 견딜 수 있다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화목한 분위기가 와장창 깨져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할아버지가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였어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기침을 하는 모습에 기암한 시할머니께서 할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의사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수술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할머니께선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요. 우리 증손주 볼 때까진 살아있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약속 지켜요. 하지만 시할머니의 당부에도 시할아버지의 용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신 시할아버지를 위해 일을 하는 도중에 시간 날 때마다 병문안을 다녔습니다. 할아버님, 저 왔어요. 오늘은 상태가 좀 어떠세요? 우리 손주 며느리 보니 기분이 좋구나. 바쁜데 왜 매일 와? 일하면서 다니느라 힘들 텐데. 오늘은 가서 좀 쉬어. 좀 이따 할머니도 오기로 했다. 그러니 넌 어여 가서 쉬거라. 그럼 할머님 오실 때까지만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렇게 입원 초기에만 해도 정정하시던 시할아버진 갈수록 점점 야위어져 갔고 말수가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런 시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시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시할아버지를 이곳에 붙들어 메워 놓으려는 듯 혼신의 힘을 다해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먼저 가려고 해요? 나랑 같이 가야지. 이제 나이 70 중반인데 제발 이제 힘 좀 냅시다.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올해 가기로 했던 꽃축제에도 아직 못 갔잖아요. 난 당신 아니면 꽃 구경하러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 꽃 보여주려면 힘내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무색하게 시할아버진 그날 갑작스런 고통에 시달리며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더니 곧 의사가 저희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병실로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가족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어갔더니 겨우 숨만 붙어있는 시할아버님이 보였어요. 이내 병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할머니는 휘적휘적 걸어 시할아버지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손을 꼭 잡고는 눈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감, 고생 많았어요. 나하고 결혼해서 이날 이때껏 자식 키우면서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못한 게 많았잖아요. 하늘에 가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 당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쉬고 있어요. 여기선 일 많이 하셨으니 거기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나 기다리면서 놀기만 해요. 난 당신 대신 애들 크는 거 좀 더 보다 갈게요. 내가 가면 다 얘기해 주리다. 담담하게 그러나 눈물을 삼키며 시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시할머니의 그 절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시할아버진 시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으시며 영면에 드셨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실려나가는 시할아버지의 모습에 저희 가족은 모두 눈물과 소리를 지르며 시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아들 보고 가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여태 효도 한 번 못 해드렸는데 이리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다시 돌아오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고 저희는 그렇게 슬픔에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저희는 울고 또 울고 울어서 나중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목이 쉬어버렸어요. 시할아버지 임종을 차분하게 지키셨던 시할머니는 상태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았고 말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 이제는 시할머니가 더 걱정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이때만큼은 시간이 너무도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차츰차츰 슬픔은 가라앉고 있었어요. 가끔 불쑥 튀어나와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지만 점점 진정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시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거. 고령이시기도 하고 워낙 마음이 약한 분이셔서 저희는 시할머니의 기분을 환기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할머님, 저희 이번에 여름 휴가를 받았는데요. 할머님이랑 같이 강릉으로 여행 가려고요. 같이 가주실 거죠? 안 간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요새 몸이 안 좋은지 많이 못 움직이겠어. 걱정 마세요. 제가 휠체어도 사놨거든요. 다니시다가 아프면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 돼요. 제발요. 할머님 고향에도 가보고 싶고 할머님 옛날에 어떻게 사셨는지도 궁금해서 그래요.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저와 남편의 작전에 넘어오신 시할머니를 모시고 저희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맛집에 들러 맛있는 것도 먹고 할머님이 좋아하시는 식물원도 갔습니다. 그리고 강릉 바닷가에 도착해선 할머님이 사시던 곳에도 갔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점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강릉에 도착하시자마자 저긴 어디고 여긴 어디고 다 말씀해 주시느라 바쁘셨죠. 아이고, 너희랑 같이 오니 너무 좋구나. 여기 오니 우리 영감 생각이 나네.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살면서 주위 사람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이 참 좋고 정도 많았지. 그러니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려무나. 시할아버지 이야기라며 우린 강릉의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시할머니 멍하니 푸른 바다를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영감, 잠시만 혼자 있으시오. 나도 당신 따라가고 싶지만 아이들이 나까지 불시에 떠나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그때 만나면 우리 또 손잡고 저기 꽃구경이나 하러 갑시다. 여름, 그렇게 시할머니와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가족들은 점점 기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에 있는 동안 시할머니는 밥도 많이 드셨고 좋은 곳 구경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육지로 돌아오고 나서 우린 부랴부랴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희가 단체 가족 사진 하나 찍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시할머니, 시부모님, 저희들과 신우까지 단체로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시할머니 곱게 단장시켜드리니 쑥스러워하시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할머님, 너무 고우세요. 한복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웃으시니까 더 화사하세요. 아이고, 얘 그만해라. 다 늙은 늙은이가 뭐가 그리 화사할꼬. 너야말로 제일 예쁘구나. 이 둥근 배도 참 탐스러우니 내가 그래도 복이 있나 보다. 증손이 태어나는 건 볼 수 있겠어.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임신을 했고 사실 그 덕에 가족들이 시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희는 시할머니에게 좋은 일만 생기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리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시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계속 약물로 치료를 하며 관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안으로 오는 병이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탓에 나날이 기력이 쇠해지셨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시할아버지의 생신날 홀로 산소에 가셨다가 돌아오던 시할머니는 그만 계단에 넘어져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몰래 혼자 다녀오시느라 저희도 일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죠. 다행히 수술하지 않고 접합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대신 장기간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 신우, 시아버지, 시모와 함께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다녔어요. 할머님, 저 왔어요. 여기 좋아하시는 고구마도 쪄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고모님한테 배운 반찬 몇 가지 들고 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식사 때마다 꺼내 드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 뭘 이런 걸 갖고 와. 그래도 네가 항상 반찬을 가지고 와서 너무 고마워. 병원 밥은 밍밍하고 맛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가가 만든 반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시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멋쩍게 웃으며 주변 어르신들에게 가지고 온 주전부를 나누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옆 침대에 계신 분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 아가씨가 할머니 손녀가 아니고 손주 며느리야? 세상에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어디 있나. 요새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참 싹싹하고 예의가 바르네. 아니에요. 저희 시할머니께서 절 얼마나 아껴주셨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말도 참 곱게 하고. 아유, 할머니 좋겠어요. 번갈아 가며 가족들이 이렇게 병문안도 오고 그것도 복이야, 복. 그게 어찌 제 복이겠습니까? 우리 영감이 애들을 바르게 키워놔서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잡아두면 안 되지. 일하고 오느라 힘들지? 어여 집에 가보거라. 저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항상 걱정해주는 시할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게 기대하시는 만큼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시할아버지를 잃은 마음의 상처가 이제 겨우 아물고 딱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시할머니는 1년 가까이 입원하셨고 퇴원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이제 또 즐겁게 보내나 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형태로 말입니다. 당시에 전 퇴사 후 김밥집을 운영하던 중이었는데 김밥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혼자서 운영하는 작은 점포였지만 그래도 점심시간이라 포장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포장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죠. 얘야, 너희 빨리 오거라. 네 시아버지가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니. 아이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할머니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주소를 받아들고 부랴부랴 가게 문부터 닫았습니다. 집에 큰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양해를 구하고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서둘러 주소를 받은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은 병원이 아닌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범아, 아범아, 아직 나보다 어린 네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뜬단 말이냐. 어서 눈을 떠봐, 어서. 절규하는 시할머니와 여기저기 들리는 곡소리. 저는 울고 있는 남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침에도 나한테 전화 주셔서 오늘도 수고하라고 인사해 주셨던 아버님이 왜 저기 누워 계신 거냐고. 시할아버지의 죽음이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면 시아버지의 죽음은 예상치도 못한 너무도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60세 정년을 채워 은퇴하셨으니 쉬어도 되건만 손주들 용돈이나 벌어보려고 신옷으로 일을 하셨는데 1년 8개월 만에 이런 사고를 당하시게 됐으니 청천벽력도 따로 없었죠. 남편이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신호를 주던 시아버지를 덤프트럭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워버린 무척이나 무서운 사고였습니다. 거대한 트럭에 깔려버린 시아버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으셨고 결국은 병원으로 오는 동안 사망하신 거였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도 없이 가시면 어떡해요. 아직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직 아버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도 많은데, 저희가 아직 해드리지 못한 것도 많은데,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모두가 시아버지를 외치며 슬픔에 빠져 있는데, 시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이 너무 크셨던 것 같았어요. 울며 아버님 이름을 외치던 시할머니께서 돌연 풀썩 쓰러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난리가 나버렸어요. 남편이 시할머니를 얻고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고 진정제를 맞으며 의식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아픔을 겪은 시할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오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대신 갔어야 했는데, 쓸모없는 내가 갔어야 했는데, 왜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간단 말이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늙은이라 안 데려가고 왜 내 자식을 먼저 데려가? 내 자식 내놔. 내 아들 내놓으라고. 할머님, 진정하세요. 그러다 또 쓰러지실까 봐 걱정이에요. 제발 저희 봐서라도 제발. 저희는 시할머니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시할머니까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시할머니는 정신적으로 한계 끝까지 몰려 있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너희 할머니가 요새 이상해. 너희가 좀 와봐야겠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시댁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너희 왔니? 애미야, 아범한테 오늘 고기 좀 사오라고 하거라. 애들 왔는데 맛있는 거라도 먹여야지. 저희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시할머니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입에 담는 시할머니의 표정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저흰 처음에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싶어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진단은 경증 치매였습니다. 기억 상실이 아니라 기억에 장애가 생기는 치매 증상이라고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어째서 이 착하고 선량하신 분에게 이런 일들만 벌어지는 건지 도무지 이해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충격이 크신 탓도 있겠지만 저희 사정 때문에 자주 못 찾은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편은 실직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그것마저 망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빚까지 지고 집을 팔아 좁고 낡은 집으로 옮겨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일에 바빠 신경 쓰지 못한 탓에 병 들어가는 시할머니를 돌보지 못한 벌을 받고 있는 기분이 들어 너무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그 뒤로도 저희는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 식구 건사하려면 일을 하고도 틈틈이 배달 일을 같이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시할머니를 찾아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올 때마다 좋아하시는 시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희도 힘든 상황에서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아침에 찾아올 사람도 없거니와 배달을 시킨 일도 없었기에 남편과 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보인 두 사람에 저는 경악스러운 광경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님, 할머니, 어머니, 이 새벽에. 두 사람 곁에는 진보다리가 2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시할머니의 표정은 시무룩하니 저희와 눈도 못 마주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그 조용한 새벽에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침에 미안하다. 내가 어젯밤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서방도 죽었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너희가 선택해라. 요양병원 보낼까? 아님 너희가 모실래? 난 이제 친절머리 나서 못하겠어. 허구한 날 깜빡깜빡하고 허구한 날 넘어져서 다치기나 하고 내가 이만큼 나이 먹고 이 짓을 계속해야겠니?
내가 죽어나가야겠어? 나도 아직 팔팔한 나이야. 이 나이에 노인이나 모시고 살아야겠냐고. 그 말에 남편이 버럭하며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얼마나 불쌍하신 분인지 알면서 엄마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 무슨 물건처럼 대하시냐고요. 네가 그럴 줄 알고 요양원에 안 놓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 엄마 나 이제 60대 초반이야. 내 인생 나도 살아야지. 나도 21에 시집 와서 너 낳고 40년을 모셨다. 나도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내 친구들 해외여행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 나처럼 노인네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 줄 아니? 어머니, 됐다 성구가. 그만해라. 애미 너도 그만하고 가거라. 그동안 고생했다. 미안하다. 결국 두 사람 사이 목소리가 커지자 시할머니가 두 사람을 말렸어요. 어머님,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제 마음 이해해 주세요. 여태껏 모셨으면 저도 제 할 도린 다 했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냉정한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할머님은 어머니가 가시자마자 현관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손주 며느라, 나이 먹으니 서럽구나. 영감 죽고 아들 죽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나 보다. 네 아버지 대신 내가 갔어야 돼. 내가 살아서 이 꼴을 보게 될 줄 알았으면 너희 아버지 갔을 때 나도 그냥 따라갈 것을.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 손주가 있잖아요.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할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할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희하고 함께 있어요. 아니다. 너희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 이 할미 하루만 재워줘라. 내일 내 발로 요양원에 가마.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님 가족이 여기 있는데 왜 거길 가세요? 저희랑 있어요.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시할머니와 함께할 시간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저희는 넉넉치 않은 살림에도 시할머니를 진심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움을 받은 건 저였어요. 시할머님은 제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어요. 식비를 줄이는 방법, 생소한 야채로 나물 무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식비도 아끼고 추억도 만들 수 있었죠.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던 건 역시 주전부리였어요. 봄이 돼서 꽃이 피자 어디서 참꽃을 얻어오신 시할머니는 찹쌀가루 반죽하고 그 위에 꽃을 얹어 구운 찹쌀떡을 해주셨죠. 그리고 조청을 뿌려 먹으니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왕할머니, 꽃 찹쌀떡 구워주세요. 바삭하고 쫀쫀한 찹쌀떡이요. 밥도 먹기 전에 찹쌀떡부터 구워달라고 우릴 못살게 구는 애들 때문에 시할머니와 저는 웃으며 한 장, 두 장 더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 웃을 때마다 시할머니의 치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점점 머무르는 듯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시할머니와 대화를 하는데 뜨개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복지센터에 문의해보니 치매에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아 뜨개질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뜨개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더군요. 저는 놀라 시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님, 정말 솜씨가 뛰어나세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게다. 뜨개질로 우리 아들이며 손주며 많이 해 입혔어. 배워두면 좋아. 어릴 땐 휙휙 크니까 옷에 돈이 많이 드는 법이다. 겨울옷은 또 더 비싸지 않니? 스웨터 뜨는 거 배워두면 돈도 절약하고 유용할 게야. 시할머니 해안에 감탄했는데 그 뒤에 시할머니가 뜨개질한 완성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애들 클 때까지 입을 수 있도록
하얀색과 검정색 유행 타지 않는 색의 스웨터를 크기별로 6벌 넘게 만드셨더라고요. 집에서 쉬시는 동안 증손주들 생각하며 뜨신 걸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울컥 나왔습니다. 새 스웨터에 기분 좋아진 아이들이 까불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애들 하는 짓이 꼭 네 남편, 네 시아버지를 빼다 박았구나. 저렇게 장난꾸러기 얼굴도 어찌 저리 똑같노.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런 걸 담는구나. 아버님이랑 남편도 그랬어요? 할머님 엄청 힘드셨겠어요. 저도 요 녀석들 키우는데 진이 다 빠지는데. 나도 그땐 힘들었지. 말은 안 듣는데 항상 저리 사골치고 나면 뒤에서 날 안아주면서 애교를 피워댔어. 저기 보거라. 네 아들도 너한테 그러는구나. 이런 걸 보면 참 재미있고 신기하단다. 너희랑 같이 있으니 옛 생각도 나고 참 좋아. 할머님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래도 80 넘게 살면서 널 손주 며느리로 들인 게 제일 잘한 일이다 싶다. 속 깊고 정 많은 네가 이리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나도 이젠 큰 여한이 없다. 영감이며 아들이며 다 앞세우고 며느리한테 쫓겨나는 수모도 당했지만 지금 여기 너희들과 이렇게 있으니 다 되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저희들하고 이렇게 살아요, 할머님. 그러면 좋으련만 시간이 많을지 모르겠구나. 너희가 이리 잘해주는데도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느껴지니 말이야. 그런 말씀하시면 결국 그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울었어요. 기력이 사라지는 걸 저도 느꼈기에 그 말이 곧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시모는 저희가 시할머니를 모시게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년하고도 3개월쯤 되던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작정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할머니 얼굴 진짜 안 보실 거예요? 데려가서 모시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얼굴이라도 보러 오세요. 할머니 요즘 기력도 예전만 못하시고 많이 힘드세요.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고. 이해, 난 됐어. 난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 난 그냥 너희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서 보자고 연락한 거야. 그럼 할머니도 같이 나가면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새로 만난 사람이니까. 나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너희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어머니,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1년 전이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남자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설마 지금 그 남자 만난다고 할머니 버리려고 하신 거냐고요? 결국 불같이 화를 낸 남편이 시모가 말할 틈도 두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만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너흰 정말 누구 자식들이야? 엄만 너무 서럽구나. 엄마가 좋은 남자 만나 새 인생 잘 살아보겠다는데 너희가 왜 인정을 안 해줘? 만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년 전부터면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잖아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할머니 우리 집에 놔두고 한 번이라도 보러 온 적 있으세요? 궁금해한 적이나 있냐고요. 엄만 이러려고 버린 것밖에 안 되네. 엄마 인생이니까 이해할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은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사별이니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해. 그치만 봐. 벌써 만난 지 1년이 넘었단다. 그때 이미 할머니 눈에 가시처럼 여기신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머니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내가 웬만하면 엄마 편 들어주고 싶은데 이건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에 그런 일을. 게다가 할머니가 엄마 대신 우리도 키워주고 얼마나 집안일에도 적극적이셨는데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도 모자란 판국에 할머니를 버리고 새 남자를 만난다고? 결국 시모가 신우에게도 전화했지만 신우도 시모에게 그 사람 볼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모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 남자 이야기가 아니면 자식들 안부조차 묻지 않는 걸 보며 시모의 마음이 결국은 가족에게서 멀어졌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더 이상 시모에게 신경을 쓸 수 없게 됐어요. 시할머니의 노안 때문인지 점점 기력이 감퇴되어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죠. 저흰 조금이라도 더 생을 이어보고자 병원에 입원을 시켰지만 의사로부터 좋은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어르신 연세도 많으시고 기력도 많이 떨어져 계세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급사하실 가능성도 있으십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의사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는 진료실에서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곧 보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두렵고 슬펐어요. 84세 시할머님은 저희 집에 온 지 2년 만에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시할머니께 가기 전에 눈물 자국도 없애고 최대한 밝은 얼굴을 만들었어요.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다짐은 결국 시할머니를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손주 며느리야, 너무 고맙구나. 난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단다. 네 시모 손에 끌려 너희 집에 온 순간 죽고 싶었지만 너로 인해 처음으로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할머니, 더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도 저희랑 즐겁게 살아요. 저 아직 못 배운 것도 많은데. 괜찮어. 내가 그간 함께하며 네가 얻어간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넌 어떤 일이 닥쳐도 잘 이겨낼 거야. 그러니 걱정 말거라.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오래 버티기 힘들겠지. 다 말라버린 나무에 제 아무리 물을 퍼부어봤자 썩어갈 뿐이야. 그래도 갑자기 가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걸 너희에게 줄 수 있어서. 이건 시할머니가 건넨 건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장과 비밀번호도 안쪽 구석에 적혀 있었어요. 이건 영감이 죽을 때 내게 물려준 돈이라 영감 사망보험금이다. 영감은 이걸 너희 시아버지에게 주라고 했지. 그런데 이걸 건네니 너희 시아버지가 내게 도로 돌려주면서 그러더구나. 나더러 손에 꼭 쥐고 있으라고. 어머니 꼭 필요할 때 쓰라고. 그런 효자가 나보다 먼저 갔으니 이 돈을 가지고도 쓰질 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희 시아버지가 너희한테 쓰라고 나한테 맡겨놓은 것 같구나. 이걸 네 시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렴. 이제 난 영감이랑 아들 보러 갈란다. 할머니, 안 돼요. 그 돈 다 쓰시고 가세요. 아직 이렇게 기력이 있으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할머님. 이거로 여행도 다니고 할머님 하고 싶으신 거 하면서 좀 더 즐기셔야죠. 제발 가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됐다. 난 너희랑 함께한 2년간 다 누렸어. 너흰 그 힘들게 사는 와중에도 날 모시며 싫은 소리 하나 없이 진심을 다했어. 그러니 이건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거 받고 힘들게 사는 너희 형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는 일이야. 그렇게 돌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통장엔 너무도 큰 금액이 고스란히 잠자고 있더라고요. 단돈 1원도 쓴 적 없는 그 통장을 보며 저희는 또 울었어요. 그렇게 시할머니는 저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별을 말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외롭지 않도록 시할머니의 곁을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꿈 같은 이야기를 했고 또 들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저희는 그렇게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간의 시간에 마음이 좋았던지 웃는 얼굴로 떠나신 걸 보고 결국은 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시할머니와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은 절대 지켜질 수 없었어요. 제게 그 상실감은 비할 데 없는 깊은 슬픔과도 같았습니다. 몇 해 전 가족 사진을 찍으며 찍어두었던 영정사진 속에 쌩긋 웃고 있는 시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품에 안으며 시할머니가 여기 계시는 것처럼 말했어요. 할머니가 함께했던 인연은 그 어떤 날들보다 더 충실하고 따뜻한 날들이었어요. 그 날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들 잘 키울게요. 남편과도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이겨낼게요. 할머님이 알려주신 것들은 이미 제 마음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아버님, 시할아버님 보시러 가세요. 그리고 두 분께 저희 잘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한바탕 우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상한 걸 느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찾더니 할머니가 없으니 떼를 쓰더군요. 엄마, 아빠, 할머니를 왜 관에 가둬놨어요? 할머니 빨리 꺼내드려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가 그렇게 말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어린 것들도 슬픔을 알고 이 어린 것들도 할머니에게 많은 걸 받았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그 모습에 저는 또 눈물만 흘렸어요. 결국 신우가 아이들을 달래며 말하더군요. 얘들아, 당분간은 엄마 앞에서 왕할머니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엄마 계속 울 거야. 알겠지? 아가씨 괜찮아요. 자, 얘들아, 이리 와봐. 왕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아주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 그래서 엄만 슬프지 않아. 다만 이제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 너희도 엄마 보고 싶다며 울 때 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볼 수 없으면 더 보고 싶어서 우는 거. 그렇게 작은 아이까지 추모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 내내 장례식이 끝나갈 때까지도 시모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주 잠깐 얼굴을 비춘 시모가 10분 만에 자리를 뜨려고 하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어머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죽음 앞에 계신 분 얼굴 한 번을 보러 안 와요. 어머니 말대로 40년을 모셨으면 가는 길 배웅이라도 해줬어야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 집안에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넌 몰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죽은 네 아버지도 맨날 그렇게 네 할머니만 챙겼지.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할머니만 챙겼잖아. 그게 할 소리예요? 할머니가 어머니 생각해서 우리들까지 다 돌보고 해준 건 생각도 안 나세요? 남편의 말에도 시모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후다닥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모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시할머니만을 챙기는 것이 서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가슴속에 묵혀두며 나쁜 마음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간간히 소식이 들려왔지만 예전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던 남자와는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 정도였고 남편은 아예 시모의 소식을 자신에게 전하지 말라며 화까지 냈습니다. 시할머니의 49제가 끝나고 저희는 그 통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신우가 그러더군요. 오빠랑 언니 덕분에 할머니가 그렇게 편하게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돈은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을 위해서 써요. 난 시집가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도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 고개도 못 들거든. 결국 신우 말을 듣고 저희는 낡고 좁은 이 집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남편 빚을 갚고 남은 돈에 대출을 껴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니 시할머니 생각이 더 크게 나더라고요. 아이들은 새로운 넓은 집에 좋아하며 환호했지만 저희 부부는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마련한 집이었으니 말입니다. 대신 굳게 약속했어요. 이 집만은 절대로 지켜내자고 말이죠. 얼마 전 시할머니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됐어요. 그분과의 추억이 점점 기억 너머로 사라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어떤 형태로든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고 선량한 분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쓰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과 꼭 닮았죠. 저희는 할머님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째서 더 길게 이어지도록 만들지 못했나 하는 후회도 하곤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려나갈 책에 할머니의 존재는 더 크게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는 없어도 그분이 제게 남겨둔 것들은 제 생각을 통해 고스란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에 어떤 후회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